전화를 압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다른 증언이 나왔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평양으로 출발했습니다. 이번 방중에서 중국이 미국의 입장에서 북한을 설득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폭이 넉 달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정부는 악화된 고용 상황을 개선해 올해 안에 일자리를 15만 개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상황이 만만치 않습니다. 경복궁 보건공사에 시멘트를 사용하는 등 졸속 보건을 했던 업체는 과거 숭례문 부실 보건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회사의 자회사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택시단체들이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카풀 반대 동의서에 서명하라고 요구 중인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KBS 9시 뉴스 시작합니다. 현재 심석희 선수는 우울증과 공포성 불안 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이 사실을 전혀 몰랐던 심 선수의 아버지도 충격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심 선수의 고소장에는 성범죄 피해 사실 10여 건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심석희는 대표팀 소집 중에 오늘 외출 허가를 받아 태능선수촌 밖에서 지냈습니다. 어제 훈련까지는 평소와 다름없이 잘 소화하며 월드컵 대회 준비에 임했습니다. 심석희는 그러나 훈련 중 보인 강한 모습과 달리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증, 공포성 불안 장애와 수면 장애로 몇 달째 약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말로 설명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아직까지도 회복하고 있는 과정이라서 최대한 그 과정을 잘 이겨내려고 하고 있어요. 10여 년간 심석희를 그림자처럼 뒷바라지한 심석희의 부친은 지난달 17일 성범죄 추가 고소 직전까지 딸이 성적 학대까지 당한 줄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가족처럼 대했던 조재범 전 코치에 대한 배신감과 자신 때문에 딸이 고통을 받은 것 아닌가 하는 죄책감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아버님도 마찬가지로 지금 약물로 지탱을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가족들의 고통도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심석희의 부친은 심석희의 재능을 알아본 조 씨를 평생 의지해왔는데 바로 그 점 때문에 심석희가 조 씨로부터 당한 피해 사실을 아버지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심석희가 제출한 고소장에는 시기와 장소를 특정할 수 있는 피해 사실이 10여 건 정도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관련 사실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지만 고소장 내용을 보면 조 씨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그런데 쇼트트랙에서 또 다른 성폭행 사건이 이미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심석희 선수와 함께 훈련했던 전 국가대표 동료가 익명을 전제로 한 말입니다. 욕설과 폭행은 이미 만연해 있다고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박주미 기자입니다. 심석희와 대표팀에서 함께 훈련했던 전 국가대표 A씨의 말은 스포츠계에 만연한 폭력의 심각성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폭행을 당했던 건 맞아요. 어렸을 때부터 폭행 쌤 밑에서 지내오면서 좀 많이 맞은 건 맞는데 저희는 다 맞으면서 살았고 맞는 게 좀 잔인했었어요. 욕설은 기본, 여자 선수들에게도 주먹질과 발차기 등 방법도 다양했습니다. 드러나지 않았을 뿐 일반 팀에선 또 다른 성폭행 사건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쇼트바닥에서 성폭행이 여러 번 터지긴 했어요. 교수님이 대학생이나 그 정도 된 성폭행을 했다 그러지. 문제인 건 알지만 어린 시절부터 수년 동안 절대 권력자로 군림해온 지도자의 잘못을 털어놓긴 힘들다고 덧붙입니다. 아무래도 가르쳐주시는 선생님이고 코치님이고 무섭지만 맞는 게 당연했다는 전 국가대표 선수의 충격적인 증언이 만연한 폭력을 눈감아온 한국 스포츠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KBS 뉴스 박주미입니다. 이렇게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정부가 긴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가해자는 체육계에서 영구 추방하고 해외 진출을 제한하고 피해자가 더 있는지 체육단체 전수조사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10년 전인 2007년에도 성폭력 사건이 불거졌고 그때도 재발 방지를 정부가 약속했었는데 또 이런 일이 터져서 신뢰를 얻기 힘든 상황입니다. 김기범 기자입니다. 조재범 전 코치의 성폭행 사건이 밝혀지자 정부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정책 담당자로서 먼저 피해 당사자와 그 가족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도 내놨습니다. 우선 가해자를 체육계에서 영구 추방하고 국내뿐 아니라 해외 진출까지 제한할 방침입니다. 또 3월까지 민간 주도하에 성폭력 근절을 위한 체육단체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이전보다 강도 높은 대책이지만 성폭력을 뿌리 뽑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2008년에도 KBS 보도로 스포츠계 성폭력 문제가 사회적 파문을 일으키자 정부와 체육계는 강력한 재발 방지책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이후 10년 넘게 성폭력 사건은 여전히 한국 스포츠의 고질적인 병폐로 남아 있습니다. 이 사건은 그동안 정부와 체육계가 마련해왔던 모든 제도들과 대책들이 사실상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스포츠계 성폭력 근절을 위한 이른바 심석희법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체육시민단체도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엽니다. 심석희 선수의 용기 있는 고백이 체육계의 성폭력을 뿌리 뽑을 실질적 대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기범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을 방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일행이 지금 평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경제 현장을 시찰하고 시진핑 주석을 다시 만났습니다. 베이징 연결해서 이번 중국 방문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강민수 특파원, 사실 관심은 북중 두 정상이 비핵화 같은 현안에 대해서 어떤 말을 했는지가 궁금한데 지금 그곳에서 나오는 내용은 북한이 환대받았다 이런 장면들만 나오고 있어요. 네, 일단 현장의 분위기를 좀 전해드리면요. 이 중국 체제 특성상 워낙 보안이 철저해서 사실 저도 정확하게 가늠하기는 힘듭니다만, 다만 올해가 북중 수교 70주년이고 특히 어제는 김 위원장의 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영 만찬이 무려 4시간 동안 이어졌고요. 오늘은 시 주석과 점심까지 함께 했습니다. 어제 정상회담 1시간, 만찬 4시간, 그리고 오늘 오찬까지 이 만 이틀 새 확인된 것만 7시간 이상을 함께 지낸 셈이라면 환대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네, 지금 7시간 동안 두 정상이 같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의 한반도 현안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혹시 취재된 게 있나요? 네, 일단 비핵화와 대북 제재 문제 등을 논의했을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중국이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먼저 하라는 미국과 이제는 제재 완화, 해제할 때라는 북한 사이에서 과연 어떤 입장을 보였을까 하는 점인데요. 취재를 좀 해보니까 중국 내 상당수 학자들이 조심스럽게나마 비핵화와 관련해 중국이 미국의 입장에서 북한을 설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점이 주목됩니다. 우선 이번 김 위원장 방중이 시 주석의 초청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북미 회담을 코앞에 둔 시점이라는 점, 그리고 미중 간의 무역 담판이 동시에 진행되는 시기라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중국이 비핵화와 관련해서 북한을 설득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 말은 미국 쪽 입장을 대변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그건 지금까지의 중국의 입장과 조금 다른 뉘앙스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분석이 왜 그러냐면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오늘까지 바로 이곳 베이징에서 미국과 중국이 무역 협상 담판을 벌였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 한반도 문제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는 이 발등의 불이 이 무역 협상이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미국에 의해서 중국 배후론, 심지어 책임론에까지 휘말릴 수 있는 아주 민감한 시점에 중국이 미국 보란 듯이 북한을 만났다는 점에서 이 비핵화를 촉진하면서도 미중 간 무역 전쟁을 끝내는 데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대화를 나눴을 가능성이 크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미국 쪽에서 지금 무역 협상이 잘 됐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분석에 더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른 측면에서 좀 보죠.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중국 방문에서 어느 쪽에 무게를 더 뒀을까요? 비핵화나 경제 여러 현안이 있지 않습니까? 네, 북한은 중국의 경제적 지원을 요청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중국도 유엔 제재를 간과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재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의 경제 원조와 교류를 양 정상이 논의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북중 양쪽 모두 아직까지 논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요. 실은 주고받은 내용을 어디까지 수용할지 두 정상의 지금 머릿속은 상당히 복잡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베이징 강민수 특파원이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이번 중국 방문은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이례적입니다. 북한과 중국이 네 번째 중국 방문 사실은 신속하게 보도한 뒤 정상회담 결과는 아직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 중국이 침묵하고 있고 심지어 미국도 약속이나 한 듯이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입을 닫고 있습니다. 박경호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경야는 최고 용도자 동측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을 방문하시기 위하여 리솔준 리오사와 함께 김정은 위원장이 베이징에 도착하기 바로 직전 북한 매체가 방중 사실을 전했습니다. 해외 방문에 나선 최고 지도자가 상대국 정상을 만나기 전에 관련 보도가 나온 건 처음입니다. 중국 정부와 매체도 김 위원장 도착 직후 방중 사실을 공개하며 회담 결과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金正恩委员长访华，我刚才已经讲了，如果有具体的成果，我们会及时的向大家发布消息。 하지만 두 나라 모두 김 위원장이 귀국길에 오를 때까지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와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번 회담에 대해 이렇다 할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4차 북중 정상회담에 대해 북한과 미국, 중국 모두 침묵하는 상황. 일단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서로를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특히 미국 입장에선 이번 정상회담으로 대미 협상력을 높이려는 북한 의도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표현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아울러 계속되는 무역 협상에 미칠 영향을 차단하겠다는 미국과 중국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란 의견도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6월 3차 북중 정상회담이 끝난 직후 관련 소식을 전한 바 있습니다. 이런 만큼 시기와 상황 면에서 이번 회담이 복잡한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희망하는 내용들과 그리고 어떤 중국의 어떤 답을 제대로 충분히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례적인 신속한 보도로 문을 연 김정은 위원장의 네 번째 방중. 그러나 과거와 마찬가지로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에 돌아간 뒤 그 결과가 공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박경호입니다. 며칠째 국민적 분노를 사고 있는 경북 예천군 의회 의원들의 모습입니다. 현지 가이드를 폭행하는 장면이 버스 CCTV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손사래를 치다가 손톱으로 긁은 정도라는 게 박종철 의원의 해명이었는데 글쎄요, 해명이 돼 보이진 않습니다. 일단 예천군 의회가 오늘 박 의원을 제명하기로 했고 경찰도 이르면 주말에 박 의원을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연수비용 6천여만 원도 반납 조치됐습니다. 이렇게까지 심하진 않더라도 지방의회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 출장 문제는 새삼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올해 해외 출장 예산은 2년 전보다 30% 가까이 늘었고 1인당 평균 출장비도 27%나 늘었습니다. 선진지역 시찰이 명분인데 과연 그럴지 지금 해외 연수를 나가 있는 한 지방의회 의원들이 현지에서 뭘 하고 있는지 보고 판단해 보시죠. 먼저 최창봉 기자입니다. 중년 남성 여러 명이 관광용 전차에 올라탑니다. 성곽 주변을 둘러보며 사진을 찍고 모형 선박에 올라 카메라 앞에서 자세를 잡기도 합니다. 전형적인 관광객 모습입니다. 6박 8일 일정으로 태국과 미얀마를 찾은 전남 화순군 의회 의원 5명이 태국에서의 마지막 일정으로 오늘 이곳을 찾았습니다. 관광지인데 어떻게 관광지 일정에 들어가 있는 건지 저희들이 일정에 들어갈 수 있고 소환 일정에 들어갈 수 있고 이런 관광지가 돼 이들이 제출한 계획서를 살펴봤습니다. 방콕과 양곤의 지방의회 제도를 파악하고 주민소통 관련 자료를 모으겠다. 관광자원 관리 실태를 벤치마킹하겠다고 해뒀습니다. 그런데 단 2곳을 빼고 6박 8일 일정 대부분이 관광지였습니다. 화순군 의회 다른 의원 4명은 지금 터키에 가 있습니다. 이스탄불과 카파도키아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를 돌아보는데 업무 관련 일정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들은 석 달 전에는 홍콩과 타이완을 다녀왔습니다. 이때 작성된 연수 보고서입니다. 다양한 먹을거리가 야시장의 가장 큰 매력, 한국과 타이완이 과거에 매우 가까운 관계 등
단순한 감상 수준에 그칩니다. 이들 의원들이 취임 후 6개월간 2차례 국외 출장에 들인 경비는 모두 7천만 원. 10억 원이 조금 넘는 화순군 의회 예산 가운데 7%가량이 외유성 출장에 쓰인 겁니다. KBS 뉴스 최창복입니다. 카풀 문제 해법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출범했지만 출발부터 난관에 지금 부딪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택시단체들이 최근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카풀 반대 동의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 중인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최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택시단체들이 최근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보낸 카풀 반대 동의서입니다. 자가용 자동차의 카풀 영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할 것과 국회 상임위에 계류된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는 데 동의하라는 내용입니다. 택시단체가 처리를 요구하는 법안 내용은 개인 간 카풀 시간을 오전 7시에서 9시, 오후 6시에서 8시까지로 제한하고 영리 목적일 때는 아예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상 카풀을 제한하자는 내용입니다. 택시단체들은 이번 주 들어서는 지역구 의원들에게 면담을 요청하며 이 같은 동의서에 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선 서명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원 사무실을 점거하겠다는 말까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여기에 동의를 하든 안 하든 심적인 부담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 표가 있고 향후 선거 1년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압박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서. 이에 대해 택시단체 측은 카풀 서비스에 대한 의원들의 전반적인 의견을 파악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전국적으로 300명 국적을 전 다 받는 것입니다. 거기서 해주는 사람도 있고 아는 사람도 있고 그러겠죠. 정부와 여당은 일단 택시단체들을 상대로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 참여해 논의하자고 계속 설득할 방침이지만 논의를 무한정 미룰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영원입니다. 지난달에 이어서 또 다른 택시 기사가 분신을 시도했습니다. 현재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데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풀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주변의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화문 광장 바로 옆 도로에서 택시 한 대가 화염에 휩싸여 있습니다. 주변에 있던 경찰들이 다급하게 달려가 소화기를 뿌리지만 불길은 잡히지 않습니다. 잠시 뒤 소방차가 도착해 물을 뿌리자 비로소 불이 꺼집니다. 차량은 65살 임모 씨의 개인 택시. 불이 난 차량 안에서 구조된 임 씨는 전신 3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구조 당시 의식이 있었지만 현재는 위독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펑한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면서 보니까 안에서 불길이 확 올라왔거든요. 사람이 있나 보려고 택시 가까이 가서 봤는데 그 안에서 이렇게 사람이 허우적대는 모습이 보였어요. 소방대원들은 임 씨가 스스로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다는 말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에 불만이 있어 분신을 했다는 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카풀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보한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그런 극단적인 행동을 한단다. 카풀 문제로 그것을 주위 사람한테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앞서 지난달 10일에는 카카오 카풀 서비스 출시에 반발하던 택시기사가 국회의사당 앞 도로에서 분신을 해 숨졌습니다. 이후 택시업계는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는 전면 파업과 대규모 집회를 통해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입니다. 고용 상황이 좀 나아지나 싶었는데 지난달 그리고 지난해 전체 통계치가 좋지 않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폭이 넉 달 만에 최소치로 떨어졌고 지난해 전체 취업자 수 증가폭도 9만 7천 명으로 2009년 이후 최저입니다. 정부가 올해 일자리 15만 개를 늘리겠다고 했지만 여건이나 추세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김수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발 디딜 틈 없는 공공기관 채용 박람회 현장. 공공기관들이 올해 채용을 늘릴 거란 기대에 하루에만 취업준비생 2만 명이 몰렸습니다. 정부에서 공기업 채용도 많이 진행하고 있고 채용 인원이 늘어남에 따라 저도 같이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고자 해서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폭은 다시 3만 명대로 주저앉아 지난해 전체로는 한 달 평균 9만 7천 명 느는 데 그쳤습니다. 세계 금융위기 영향이 있었던 2009년 이후 가장 저조한 일자리 성적표입니다. 무엇보다 제조업 일자리가 구조조정의 영향으로 계속해서 줄었고 이 영향을 버티지 못한 서비스업의 고용이 악화된 영향이 컸습니다.
이런 틈바구니 속에 특히 40대 취업자 수 감소폭이 두드러졌습니다. 그나마 취업자 수가 늘어난 분야는 정부가 재정을 투입한 곳들입니다. 정부는 올해 악화된 고용 상황을 개선해서 취업자 수를 15만 명 이상 늘리겠다는 계획을 내세웠지만 상황이 녹록치는 않습니다. 투자 부진 등으로 내수 침체가 우려되고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던 반도체 등의 수출 성장세도 약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민간 일자리가 늘기 힘들 거란 얘기라서 정부의 노력만으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 연구기관들도 올해 취업자 증가폭을 정부 목표치보다 낮게 보고 있습니다. 3년간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생각하는 일자리 15만 개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수가 있는데 일단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정부는 올해 공공기관 채용 규모를 2만 3천여 명으로 늘리는 한편 서비스업 활성화를 통해 민간 일자리를 늘리는 데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수현입니다. 경복궁 보건공사에 시멘트를 사용하는 등 졸속 복원이 이뤄졌다는 어제 보도에 이어 이번엔 해당 공사업체를 추적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 과거 숭례문 부실 복원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회사의 자회사였습니다. 현장 K 장혁진 기자입니다. 복원 직후 단청이 벗겨지고 나무 기둥이 갈라졌던 숭례문. 사상 최악의 졸속 공사란 오명을 얻으며 경찰 수사까지 이어졌습니다. 문화재 수리 분야에 있어서 아주 오래되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당시 공사를 맡았던 M건설은 영업정지 15일과 공공입찰 제한 1년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입찰 제한을 받은 날은 단 하루도 되지 않습니다. 불복 소송을 내 처분을 미루다 특별 사면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행정 처분이나 받았다든지 그거는 결과적으로 하나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경복궁 흥복전 보건공사에 시멘트를 사용해 보건 기준을 어긴 것을 확인한 문화재청. 하지만 공사 업체인 S건설에 아무런 행정처분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일부 소량으로 들어갔던 분이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처분을 안 했던 거고. 시멘트를 20포대나 썼는데 고의로 사용한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도 안 되죠. 문화재청 직원들이 일주일에 한두 번은 올 텐데 오면은 그 사람들 벌써 자살을 일기란 말이야. 취재 결과 흥복전 공사를 맡은 S건설은 숭례문 복원을 했던 M건설의 자회사. 두 회사의 대표는 부부 사이입니다. 5년 전 부실공사 논란에 휩싸였던 업체의 자회사가 경복궁 복원을 맡은 겁니다. 숭례문 부실공사 했던 업체의 자회사예요. 과한 것도 문제고 의도적인 것도 문제지만 그 업체가 이 문화재 수익 큰 공사를 다 적식을 하고 있어요. 두 자매 회사의 문화재 공사 소주 실적은 업계 1위입니다. 최근 3년간 조달청에 등록된 문화재 수리공사 46건 가운데 10건을 두 회사가 소주했습니다. 그럼 입찰 제도가 바뀌어서 운이 좀 좋은 것도 있고 입찰이 그렇잖아요. 운이 좋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제도 밖에 그런 걸 많이 한 거 가지고 그걸 문제 삼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네요. 여러 공사를 맡다 보니 현장 소장 한 명이 여러 곳을 함께 관리하기도 합니다. 부실 시공으로 문제가 된 경복궁 흥복전 공사의 현장 소장이 세종대왕릉 수리공사 현장도 동시에 맡고 있었습니다. 두 현장은 80km나 떨어져 있어 관리가 제대로 될까 싶지만 문화재청은 규정 위반은 아니라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여주 영릉에서 경복까지는 차량을 딱 1시간 거리예요. 물리적인 거리를 해서 주목 배치를 허가하고 완권 안 하거나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업체 사정을 헤아려주며 제재에는 소극적인 문화재청. 문제를 제기한 제보자에게는 전혀 다른 얼굴을 보입니다. 시멘트 사용을 폭로한 공익 제보자에게 각서를 쓰게 한 겁니다. 더 이상 문제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사실상 입막음 각서입니다. 각서까지 요구하시는 그런 모습이 마치 좀 업체를 보호하려는 듯한 그런 느낌을 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문제가 있다면은 이 공사를 끝내지 못 내년까지 계속 가야 돼. 계속 문제 제기를 하면 우리는 또 확인 또 시켜드려야 되고. 그런 취지에서 부실 시공이 드러나도 처벌을 피해가는 문화재 수리업체. 그리고 그 업체를 감싸는 듯한 문화재청의 태도가 엉터리 복원을 키우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지난해 미투 열풍 속에 유튜버 양혜원 씨의 성추행 피해 주장도 있었죠. 이른바 스튜디오 비공개 촬영회에서의 성추행 폭로를 두고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모집책 최모 씨의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한 겁니다. 보도에 김지숙 기자입니다. 스튜디오 비공개 촬영의 모집책 최모 씨에 대한 1심 선고일. 피해자 양예원 씨가 법정에 나왔습니다. 모집책 최 씨는 양 씨와 다른 모델을 추행하고 신체 사진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최 씨는 재판 과정에 사진을 유출한 건 맞지만 추행은 없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형량을 낮추기 위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이 이상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할 수가 있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재판부는 양 씨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최 씨의 사진 유출뿐 아니라 강제추행 혐의까지 모두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강제추행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상이 되는데도 얼굴이 찍힌 사진을 유포해 회복하기 힘든 피해가 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 결과가 나온 뒤 양 씨는 언론에 심경을 밝혔습니다. 제 삶들을 다 되돌려놔줄 순 없겠지만 그래도 솔직한 마음으로 조금 위로는 되는 것 같아요. 세상에 나오셔도 되고요. 무서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양 씨는 또 그동안 인터넷에 악성 댓글을 달아온 사람들을 상대로도 본격적인 민형사상 대응을 시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모레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 출석 직전 대법원에서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이 밝혔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검찰 포토라인에서는 질문을 받지 않고 그냥 지나쳐 조사실로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문엔 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도의적 책임을 인정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폭력과 관련해 처벌은 당연한 일이지만 단지 사과를 받는 것조차 어려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입니다. 오늘로 벌써 27년째를 맞은 수요 시위의 어제와 오늘을 김채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992년 1월 8일 수요일, 흰 조끼를 입은 여성단체 회원 30여 명이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 모였습니다. 일본 총리의 방한을 일주일여 앞두고 위안부 문제에 대한 공식 사과를 요구했던 사람들. 일본 정부는 공식 사죄와 함께 첫 수요 시위 참가자들이었습니다. 그 뒤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던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대사관 앞을 함께 지켰습니다. 일본 대사 독적이들아! 어쩌냐고 그런 방어를 하는 거야! 소중한 이를 떠나보낸 슬픔을 달래는 자리도. 언니, 거의 잠들어서. 시민들과 연대하며 용기를 주고받는 자리도. 역사는 숨길 수 없잖아요. 역사에는 올바로 기록하고. 모두 수요 시위였습니다. 그렇게 흘러간 1368번의 수요일. 수요 시위가 27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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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몸이 아파 시위에 나오지 못하는 할머니들. 200명 안팎의 시민들이 모여 그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용수 할머니! 이옥선 할머니! 수요 시위와 나이가 같은 92년생 수요 집회 둥이도 참석했습니다. 27년 동안 할머니가 참 많은 것을 바꾸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일본 오사카에서도 일본 시민들이 149번째 수요 시위를 열고 정부의 사죄와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10년 넘게 이들이 외친 건 부끄러운 일본인이 되지 말자였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이렇게 매주 수요일마다 할머니들이 나설 수 있었던 힘엔 곁에서 함께 해온 사람들 때문 아니었을까요? 수요 시위를 지탱해온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22년간 12개월이니까 4주씩 치면 약 1056회? 이 역사적인 아픔에 저희가 함께 동참하며 특별히 여성들의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함께 그 아픔을 이렇게 헤아리고 동참하는 의미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현장에 학생들이 나와서 기억할 수 있고 이 역사를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고요. 근데 2013년에 그 몇 명의 대학생들이 수요 집회에 갔는데 너무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그런 마음에 좀 행동해야겠다. 제가 아직 27세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런 집회를 뭐 했다고 생각하니까 되게 긴 세월이구나, 먼 세월이구나 하는 걸 할머니분들이 한 분 한 분 떠나고 그 자리에 영정사진이 놓이는 주가 참 많이 최근엔 갈수록 많아지고 있고요. 그 안에는 그래도 견뎌온 힘이라는 게 있었다는 거죠. 그 힘의 근거가 바로 나라와 인종과 세대를 뛰어넘은 연대들, 그리고 그 연대를 통해서 부당함을 널리 알리기도 하고. 정말 오래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피해자들의 마음을 생각해서 빨리 해결하려고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이 세상에서 성폭력이 없는 나라를, 세계를 만들고 싶다. 힘있게 이 사회를 바꿔야 한다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뉴스 주민 시간입니다. 정윤섭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정 기자, 오늘은 어떤 소식으로 시작하나요? 네, 화면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는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좀 얘기를 시작을 해볼 건데요. 저 비서 김지은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얘기입니다. 1심에서는 무죄 선고받았고 오늘 항소심이 끝난 거죠? 네, 항소심이 마무리됐고 오늘 결심 공판이 있었는데요. 검찰은 이 자리에서 징역 4년을 구형을 했고 선고는 다음 달에 열릴 예정입니다. 근데 다시 돌아와서 동의는 받았습니까? 이 질문을 다시 돌아보면 이 질문은 시민단체들이 지적한 부분인데요. 재판부가 안희정 전 지사에게 직접 물어봐야 된다라고 지적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왜 그러냐를 보면은 쟁점 때문인데요. 그동안 1심 무죄 판결을 난 그 쟁점을 보면 김지은 씨에 대해서 재판부가 이른바 피해자다움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이나 분노가 느껴지지 않는다. 뭐 일상을 계속 이어져 오지 않았느냐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고요. 저 지금 안전지사 쪽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1심에서 무죄가 나온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당시에 김지은 씨와 안전지사 측의 일상적인 카톡 이런 것들이 다 증거로 채택이 되고 받아들여지기도 했고요. 그 그루밍 성범죄라고 얘기가 되고 이른바 그 길들여짐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 김지은 씨가 전문직 여성이다라는 이유로 뭐 그루밍 이런 주장에 대해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런 그 안전지사의 재판을 보면서 좀 걱정되고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진 보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심석희 선수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그 조재범 전 코치에 대한 얘기인데요. 오늘 톱뉴스에 나왔던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 조 전 코치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요. 지금 그 수사 단계 이미 오늘도 부인하는 발언도 했었는데 수사나 재판까지 이어지면서 여러 가지 전략을 많이 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생각을 해보면 17살 때부터 4년 동안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는 얘기고요. 그 4년의 기간 동안에 심 선수는 혼자 그것을 견뎌왔는데 코치와 선수 간의 일상적인 생활 그리고 훈련 이런 것들이 이어져 왔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조 전 코치 측도 안전지사처럼 이 피해자다움이라는 논리를 가지고 또 재판에 임할 수 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지난 4월의 시간 동안에 겉으로 보기엔 별 문제가 없었을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보기에는. 그렇다면 조 전 코치 쪽이 피해자다움을 내세우고 그런 부분을 계속 주장을 한다면 또 안전지사의 재판과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냐라는 거죠. 물론 재판은 법리 해석에 충실하고 증거 중심주의이긴 하지만 또 다른 판단의 근거가 좀 필요하다는 게 이제 시민단체들의 얘기인데요. 특히 최근에 대법원 그 판례가 하나 나온 게 성범죄 재판의 경우에는 성인지 감수성, 맥락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안전지사의 2심 선고 역시 또 조 전 코치에 대한 수사나 재판 과정에 어떤 식으로 적용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재판도 걱정스러운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다음 소식은 뭔가요? 네, 역시 화면 좀 보시겠습니다. 민주당의 딜레마라는 좀 표현으로 좀 뽑아봤는데요. 어떤 딜레마인가요? 그 무소속인 저 이용호 의원하고 송금주 의원이 지금 입당, 복당을 신청을 했고 오늘 민주당에서는 당원 자격 심사위원회까지 열었었습니다. 근데 오늘 그 결정을 내리려고 했던 것이
그 13일로 또 연기가 됐는데요. 지금 두 의원이 왜 하필 지금 들어오려고 하고 민주당은 왜 또 지금 고민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내년에 총선이 있다 보니까 이 두 의원들의 입당 또는 복당 신청이 결국은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 두 의원의 지역구에서는 여전히 민주당 소속의 그 지역위원장들이 또 열심히 뛰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지금 두 의원에 대해서 고민하고 딜레마인 건 이 두 의원을 흔쾌하게 받아들일 수 없는 지금 과거의 행적인 거죠. 그렇습니다. 무소속이거나 다른 당 시절에 민주당을 비판했던 내용 때문인데요. 먼저 이용호 의원의 예전 SNS를 보면요. 민주당이 무리하게 국민의당의 야권 통합에 그물을 던지고 있다. 집안 통합이나 잘해라. 문씨 집안에 더 이상 관심도 볼 일도 없다. 이런 격하게 비난한 문씨 글도 집안요? 있었고요. 예. 그런 표현도 등장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송금주 의원 같은 경우에도 그 친박에서 친문으로 간판만 바꾸는 것이다. 그 정권 교체가 될 때 그 패권 정치의 연장선이다. 이런 식으로 좀 맹비난했던 것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저렇게까지 말을 했는데 지금 민주당이 딜레마인 건 의석수를 불리고자 한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두 의원이 들어오면은 의석수가 129석에서 131석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예. 그 부분도 좀 따져보면 이 두 의원이 표 본회의 의결 같은 과정에서 민주당과 비슷한 흐름을 택했기 때문에 이른바 표 대결에서도 큰 손해나 실익이 없었던 상황이거든요. 예. 저희가 아까 저녁 때 이 부분에서 제일 반발하고 있는 최재성 의원하고 좀 통화를 해봤는데 역시 상당수 의원들이 반대를 하고 있다.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결국은 과거의 행태다. 유권자들의 선택을 무시하는 행태다. 이렇게 좀 비난하는 자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실 정치가 뭔가 그런 생각을 잠깐 하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네, 정윤섭 기자 잘 들었습니다. 지난 연말 서울 천호동의 한 성매매업소에서 불이 나며 2명이 참변을 당했던 사건 기억하십니까? 당시 업주들은 일대 철거가 곧바로 예정돼 있었다 했지만 지금까지도 이들 업소는 여전히 불법 영업 중입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강푸른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단 10여 분의 불길에 6명의 사상자가 난 천호동 성매매업소 화재. 철거를 사흘 앞뒀다는 소식에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여기가 지금 다 지금 우리 철거에서 지금 나가는 중이거든요. 내일모레 비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철거 중인데 이런 일이 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다 떠났다는 거리, 정말일까? 몇 걸음 떼기도 전에 집요하게 말을 겁니다. 바로 옆에 서 있는 경찰차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상관없어 그냥 거기 서 있는 거야. 지금 다시 있으면 되지. 화재가 있지 않았냐고 묻자 황당한 답변이 돌아옵니다. 최근에 여기 불났었잖아요. 네, 앞전에 한번 불렀어요. 그래서 잠깐 지금 불이 끄고 가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 것처럼 하고 영업은 그대로 한다는 겁니다. 하는데 불려갖고 많잖아요. 앞에 불려갖고 아무 상관없고 불만 끄고 하는 소리지. 취재진이 확인한 성매매업소만 10곳 이상, 여성단체는 100명 넘는 여성들이 여전히 일하고 있다고 추산합니다. 업주들이 철거되는 마지막까지 절대 영업을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업이 이제 중단되면은 권리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구할 수 없는 위치에 될 거 아닙니까? 경찰은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설명합니다. 가게는 아가씨 아이가 잃어버려요. 아파트 이모고 저는 여기 청소는 아줌마가 잃어버려요. 사고 공동대책위원회는 언제든 같은 피해가 잇따를 수 있다며 강력한 단속과 지원 방안이 함께 나와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화마가 휩쓴 뒤에도 대책 없이 방치된 천호동 성매매업소들. 성매매 여성들이 같은 위험에 여전히 노출돼 있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이 시각 KBS 인터넷 뉴스입니다. 오늘 많이 본 뉴스에는 심석희 다른 피해자들 전원 합의의 충격이란 인터넷 기사와 한강투신 20대 왜 구조 못 받았나가 꼽혔습니다. 김채린 기자가 취재 후로 쓴 한강투신 취재기에는 투신 대학생이 직접 구조 요청을 한 상황을 119 통화 내용 녹취록 등을 통해 시간대별로 재구성해 119 대응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KBS